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짠 투자 전략에 자산과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은 제가 고안한 정적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QLD, TLT, XLP를 조합한 포트폴리오이고요. 우선 썸네일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테스팅 결과 약 12년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이 전략에 꾸준히 투자하셔야만 합니다. 힘껏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영상이 사랑하는 사람과 10년 뒤, 20년 뒤를 함께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략입니다. 연수익률 대략 15%고요. 백테스팅 결과입니다. QLD, TLT, XLP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고 각각 30%, 30%, 40%로 구성하였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TLT는 미 장기국채 ETF, XLP는 필수 소비재 ETF입니다. QLD나 TLT는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XLP는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XLP는 필수 소비재 ETF라 변동폭이 QLD나 TLT보다 작을 뿐더러 주가 움직임의 방향성도 독립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 아이디어는 QLD, TLT의 높은 변동성을 XLP와의 리밸런싱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백테스팅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했고요. 백테스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는 2007에서 23년, 투자 원금은 10만 달러에다가 매년 초에 2만 달러씩 추가 투자했습니다. 리밸런싱은 1년에 4회, 그러니까 3달에 한 번씩이고요. 원화 환산 평가액으로 테스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원화 환산된 값어치로 비교하는 게 맞으니까요. 성과를 보시면 완만한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시작 금액은 약 10만 달러였고요. 최종적으로는 250만 달러 정도가 됐네요. 보시면 주의 깊게 봐둘 만한 구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07년, 2008년, 2009년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를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완만한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인데도 포트폴리오는 심지어 우상향했습니다.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TLT가 국채이기 때문에 이 시기 가격이 올랐고, 둘째로는 XLP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기에는 바로 환율이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QLD에 의한 주식 하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값어치가 상승한 거죠. 다음으로 2020년을 보면은 2월, 3월쯤에 코로나 때 대폭락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잘 피해간 모습입니다. 주식이 크게 하락한 것에 비해서 포트폴리오는 별로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약간의 포트폴리오의 하락이 있는데 이때는 주식과 채권 모두 가격이 하락한 시기여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XLP 가격이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방어해 주었습니다. 숫자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있는 6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수익률, 샤프 비율, MDD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는 연환산 수익률로 포트폴리오가 전체 기간에 걸쳐서 연평균 14.71%의 수익을 내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높은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 샤프 비율입니다. 샤프 비율은 1.17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1.17이면 엄청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샤프 비율은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같은 수익이라 하더라도 적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겠죠. 샤프 비율 1.17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MDD인데요. MDD는 맥스 드로다운의 약자로 최대 낙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22.58%가 나왔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른 포트폴리오들과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빨간색에 나와 있는 3가지 숫자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이 수치들을 본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포트폴리오들과 비교하여서 이 수치가 얼마나 괜찮은지 혹은 안 좋은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교 대상의 포트폴리오는 QLD 대신에 QQQ를 넣어 봤습니다. QQQ가 뭔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 QLD가 나스닥 100 지수의 2배 레버리지였죠. QQQ는 나스닥 100의 1배짜리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예요. TLT는 미국 장기 국채였고요. XLP는 미국 필수 소비재 ETF였었습니다. 자, 이제 성과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아도 어떤 게 더 훌륭한지가 눈에 보이죠? 파란색이 QLD, TLT, XLP를 3대 3대 4의 비율로 섞은 것이고, 붉은색 선이 QLD 대신에 QQQ를 넣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딱 봐도 파란색 선이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QLD, TLT, XLP 포트폴리오고요. 오른쪽은 QLD 대신 QQQ를 넣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봤을 때 QLD 포함 포트폴리오가 우수한 점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두 개입니다. 연수익률 그리고 샤프 비율, 이 두 가지입니다. 연수익률 기준으로는 QLD 포함 포트폴리오가 약 4% 가까이 우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장 보면은 뭐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투자라는 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년간 이어나간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수십 년간 연수익률이 4% 차이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4%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위아래로 크게 출렁인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겠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샤프 비율입니다. 샤프 비율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위험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게 샤프 비율입니다. 근데 이 샤프 비율이 QLD 포함 포트폴리오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1.17이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비록 내가 수십 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는 있으나 어느 한순간 가족이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아니면 주택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계약금 낸다거나 뭐 중도금 내고 아니면 뭐 잔금 치르고, 뭐 목돈이 필요한 일은 살다 보면은 무수히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연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위험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샤프 비율도 같이 챙겨봐야 됩니다.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들이 더 있는데요. 이것들도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 밑에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QQQ 포함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MDD는 QLD가 조금 더 크고요. MDD라는 거는 최대 낙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QLD가 조금 더 하락할 때 조금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밑에 보면은 2007년 그리고 2022년도를 보면은 조금 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07년 11월부터 09년 2월까지,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그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식 폭락장이 왔어요. 이때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5%까지, 물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떨어졌는데, QLD 포함 포트폴리오는 10.8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굉장한 거죠. 물론 QQQ 포함 포트폴리오는 좀 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7.4입니다. 그러나 하락폭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같이 봐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과 채권이 같이 하락한 시기도 보겠습니다. 이때는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5%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QLD 포함 포트폴리오는 22.53%로 좀 덜 떨어졌네요. 근데 이때는 QQQ 포함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더 선방했습니다. 마이너스 10.53%예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저는 QLD 포함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안전한 것을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연령층이 조금 높은 50대 혹은 6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QQQ 포함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요번에는 TQQQ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는 QQQ가 포함된 포트폴리오였었죠. QQQ는 나스닥 100의 1배짜리였고요. 지금 비교하려는 TQQQ는 나스닥 100의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번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이 QLD 포함 포트폴리오, 빨간색이 TQQQ가 포함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빨간색 포트폴리오가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물론 일부 2011년에서 12년 구간 일부가 파란색 구간이 조금 더 위에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TQQQ가 포함된 포트폴리오가 또 위에 있어요. 자, 한번 수치로도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중요한 수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은 QLD가 포함된 포트폴리오가 15.84, TQQQ가 포함된 포트폴리오가 수익률 18.95%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TQQQ가 약 3% 정도 조금 더 위에 있네요. 그런데 나머지 밑에 두 개를 보시면 샤프 비율 측면에서는 QLD 포함된 포트폴리오가 1.27로 조금 더 앞서고 있고요. MDD도 마찬가지로 QLD가 포함된 포트폴리오가 22.58% 하락으로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익률, 샤프 비율, MDD 중에서 샤프 비율과 MDD 측면에서 QLD가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저는 QLD 포함된 포트폴리오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TQQQ가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낮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그래프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파란색이 QLD 포함 포트폴리오, 빨간색이 TQQQ 포함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 언뜻 보기에도 빨간색의 TQQQ가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드로다운스,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의 규모가 훨씬 크죠. 일상적으로 10%가 넘는 구간들이 나오고 20%, 가끔은 30%가 넘는 구간들도 보입니다. 이게 십몇 년 동안의 성과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돈을 넣는다고 한다면 이런 하락폭이 왔을 때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 QLD가 포함된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XLP를 뺀 포트폴리오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LP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프만 보면은 파란색의 XLP가 있는 버전들이 조금 느리게 가고 빨간색의 XLP가 없는 버전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성과가 좋아 보여요. 수치로도 볼게요.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샤프 비율을 먼저 볼게요. 샤프 비율은 XLP가 들어간 버전이 한 0.2 정도 높으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사실 XLP가 있는 버전이 조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MDD를 보면은 더 확실해집니다. MDD가 왼쪽이 마이너스 22.58%, 오른쪽이 마이너스 44.13%입니다. MDD가 거의 2배 차이 나는데 이거 견디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눈으로 보기에도 파란색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게 느껴지죠. 이 드로다운스, 그러니까 최대의 낙폭이 빨간색이 훨씬 더 중간중간 큰 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0%는 우습고 마이너스 40%도 한 번씩 나오니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XLP가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성과가 가능합니다. 2008년 같은 위기가 닥치면 주식이 떨어지고 국채,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 물론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닥친 경우인데 이 경우엔 XLP나 아니면 US 달러가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합니다. 이 전략은 리밸런싱이 필수니까 세 달마다 3대 3대 4의 비율로 리밸런싱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산 간 상관계수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상관계수라고 하기에 이게 뭔가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관계수는 간단합니다. 두 자산 간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그 가격이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플러스 1일 때 완벽하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QLD와 QLD는 당연히 1이고요. QLD와 TLT는 마이너스 0.13, QLD와 XLP는 마이너스 0.59, QLD와 US 달러는 마이너스 0.49입니다. 전부 음수네요. 즉,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죠. TLT와 TLT는 당연히 1, TLT와 XLP는 0.01, TLT와 US 달러는 마이너스 0.01입니다. 거의 0에 가깝네요. XLP와 XLP는 1, XLP와 US 달러는 마이너스 0.35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대부분 0 근처거나 아니면 음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의 방향이 제각기 독립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QLD의 높은 변동성을 TLT나 XLP, 달러를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의 크기만큼 크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크게 오랫동안 투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사는 순간 걱정을 시작합니다, 보통. 더 살까? 손절할까? 언제 팔지? 살 걸? 팔 걸? 흔히 있는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없어서입니다. 저는 미리 정한 규칙대로 투자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